명당이라고 소문나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은 다녀간다는 이곳은 전북 고창에 있는 인촌 김성수의 상가입니다. 1860년대에 지어진 이 가옥은 시도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친일을 한 건 맞죠.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친일을 한 거를 뭐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천전쟁 같은 경우는 한일합방이 1910년이 됐으니까 그 30년대 말부터 이제 친일 활동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의 20몇 년 동안 그죠? 그 5, 6년, 7, 8년 동안은 사실 친일이라는 거를 아예 모르고 사신 분이에요. 그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신문사라든지, 그 다음에 경성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따라갈 수 없었던 그때적 어떤 시대적 상황,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고려를 하면서 인천선생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서 있는 친일파 김환란 총장의 동상을 두고 학교 측과 학생회 측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건물 앞에서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흉상의 주인공은 친일 음악가 현재명입니다. 친일이요? 네. 전혀 몰랐어요. 일단 그래서 저희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동상으로 있는 걸 텐데 친일로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아무리 음악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그런 큰 흠이 있다면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명문대학에 친일 행적을 한 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밭교육박물관 앞마당에는 거대한 표지석이 누워 있습니다. 황국신민 서사비인데요. 1938년에 발표된 3차 조선교육령의 목표는 황국신민화 교육이었습니다. 일제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일본에 충성하는 신하가 되겠다는 황국신민 서사를 외우게 했습니다. 저 한국신민 서사 내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그 당시 교과서를 보면은 교과서 맨 앞장에도 저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교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저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중요하게 우리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우리 글조차 쓰지 못하고 황국신민이 되라고 했던 이유는 조선인을 전시체제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1943년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지원병과 학병제를 실시하면서 교련과 같은 군사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한국인, 한국 역사, 한국의 그 문화, 한국 모든 것을 패널시키고 일본인, 일본 문화, 일본 역사를 만드는 그걸 뜻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패멸됐다고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냥 식민지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식민지라는 말 거의 안 썼습니다. 병합이라는 말은 사용되지도 않던 말인데 패밀이라는 말이 너무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내갖고 이란 병합, 자기네들 얘기로 이런 용어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해 국공립초등학교에서 사용했던 일제강점기 때 교과서를 번역했다는 김순전 교수. 이제 와서 식민지 시절의 교육을 왜 들추냐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김 교수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선 아동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우리 조선인을 동화하는데 이런 교육을 활용했었다라는 것을 저로서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대응을 해야지 앞뒤 없이 36년간 압제했다 또는 독재를 했다 아니면 점령을 했다 강압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친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일본인과 조선인이에요. 그런데 그 기재 장치가 어떻게 됐냐면 끄는 것이 일본인 그 다음에 미는 것이 조선인.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일본에서 지금 기술을 잘 안 하는데 특히 영조와 정조 때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탕평책도 쓰고 국가의 그 기반을 굉장히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의 기재 장치로서는 갈등 구조도 있었을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주 고등적인 암시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일본과 조선은 원래가 같은 조상이었다. 즉 일선동조론입니다.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즉 박혁거사라든가 석탈이라든가는 일본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 조상이 사실 일본에서 온 거다. 일선동조론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된 일본과 조선이 어떤 이유로인가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좋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합쳐지는 것이 원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내선일체입니다. 그래서 그 내선일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선동조론, 거기에서 내선일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화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수단으로서 문명론, 즉 철도를 놓고 교육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21회 식목일 기념 행사가 4월 5일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산부 요인과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인재 양성과 함께 국가의 장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학교를 상징하는 교목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나무는 외향나무, 가이즈카 향나무입니다. 1920년대 일제는 수만 그루의 가이즈카 향나무를 들여와 주로 학교와 관공서에 집단적으로 심었습니다. 지금 그 교목으로 그냥 향나무 해가지고 지정해놓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는 그 학교에 향나무는 한 종류도 없고 그 학교에 있는 건 대부분 다 가스개 향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그 재래종 향나무를 심어놓은 학교는 아마 10곳 중에 한 곳도 안 될 겁니다. 나무 한 그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친일 잔재가 교육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25년 자국의 역사학자들을 총동원해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하고 조선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1938년 총 37권의 조선사를 발간하면서 조선인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사를 번역, 해제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일제가 조선사를 편찬한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때 제국이 식민지를 관리하는 방식에 식민지인들은 미개하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유물이 소중한 것도 모르고 정리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명목하에 자료를 독점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게 만들고 하는 과정이 그 조선사 편수 작업에서 이루어졌죠. 현재 이제 우리 교과서에 쓰고 있는 그 강동육주인데요. 여기 보면은 흥하진, 용주, 철주, 곽주, 통주, 안의진, 그 귀주 이런 지명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강동육주의 지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리장성 이렇게 이제 압록강에서 시작을 해서 원산만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동육주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천리장성 안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여기도 압록강이 있고 여기도 압록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압록강의 녹자가 보면은 이건 맑은 녹자고 이건 푸른 녹자예요.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다른 강인 거예요, 이 강이. 고대 문헌에 보면 고구려 때라든지 그 당나라 그리고 고려 초기의 문헌에도 보면은 압록강을 다 여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압록강을.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사를 편찬할 때 쓴 압록강은 무조건 다 이 압록강으로 모른 거예요. 이 압록강.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이 맑은 녹자 압록강으로 할 경우에는 고려 국경선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또 요나라 국경선도 금나라 국경선도 여기에 붙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사 압록강과 삼수 압록강이 동시에 기록된 사설을 찾아내봐라 이랬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찾았는데 아까 고려사가 1451년에 편찬이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1461년에 대명일통지가 편찬이 있는데, 대명일통지에는 이 두 가지 기록입니다. 삼수압록강 어디 나오냐면 요동도지휘사사, 줄여서 요동도사라는 건데, 요동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삼수압록강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쪽은 이제 실사압록강은 조선 외이전에 나와요. 조선 외이전에 이제 한성에서 얼마 거리에 있다. 이 실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체계, 삼수압록강은 저쪽 그 요동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쪽 실사압록강은 우리 한성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은 동일한 그 사서의 앞뒤로 바로 다른 기록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거기 유일합니다. 또 반복되면 천리장성이 압록강에서 원산만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바로 그 위에 요 부분이 윤관이 쌓은 그 구성이 있다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었고, 그랬는데 실제 윤관 구성의 그 위치를 기록을 해놓은 책들이 조선왕조실록에는 자세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조선왕조실록을 가서 찾아보니까 바로 두만강 북, 두만강 넘어 칠뱅이에 있다고 그러면서 바로 이 현재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있잖아요. 러시아 그 영토 안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역사책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오니까 교과서 지필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몇 가지 설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1910년대에는 일본 학자들조차도 천령은 요동의 천령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압록강 이남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걸 전부 압록강 이남에 거의 강원도 쪽에 있는, 강원도 북단에 있는 지명들로 다 이렇게 끼워 맞췄습니다.